굳이 서방 잡아먹고 밥만 축내는 년은 필요 없다. 철퍽 차가운 갯벌 진흙탕에 여인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시어머니 팽씨의 독설이 부한 곰소 갯벌에 울려 퍼졌지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며느리 서련은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팽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서련의 목까지 차오르던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끄러! 고기 다 도망가잖아! 칠흑 같은 갯벌 한가운데서 나타난 7살 꼬마.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15년 가을이었습니다. 전라도 부안 곰소 갯벌에는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불어오고 있었지요. 잿빛 하늘 아래 끝도 없이 펼쳐진 갯벌은 마치 거대한 아귀의 입속처럼 검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철퍽 철퍽. 진을 구덩이를 헤치며 걸어가는 무거운 발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장정 2명이 거적에 쌓인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고 그 뒤를 비단 치마를 입은 노마님이 매섭게 노려보며 따르고 있었지요. 거적 틈새로는 앙상하게 마른 여인의 다리가 힘없이 빠져나와 갯벌 바닥에 주르륵 긁히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저기 귀신골 안쪽까지 더 들어가란 말이다. 물 들어올 시간 다 되었다. 부안 곰소에서 제일 가는 부자 팽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갯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 마당쇠가 쭈뼛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여기가 귀신골 한복판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잠기는 곳인데 정말 여기다 두고 시끄럽다 내 놈도 저 병신년이랑 같이 수장되고 싶은 게냐? 팽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당쇠는 털썩하고 거적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적이 풀어지며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 서련이 진흙탕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집 온 지 달포 만에 산사태에 휘말려 하반신을 다친 20살 여인이었지요. 두 다리의 감각을 잃은 뒤로는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련은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팽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밥도 덜 먹고 숨도 죽여 살겠습니다. 제발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팽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서련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멀쩡하던 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것도 다 내년에 그 흉한 기운 탓이야. 시집 오자마자 산사태에 깔려 병신이 되더니 남편 복까지 잡아먹는 재주는 용하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서방님은. 닥쳐라 쌀 한 톨도 아깝다. 내 아들 3년상 치르는 동안 걷지도 못하는 년 하나 먹여 살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팽씨 부인은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뒤도 돌아보지 마라 누구든 이 일을 입 밖으로 내면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하인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팽씨 부인의 뒤를 따라 허둥지둥 갯벌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마당쇠야 가지 마라. 나 좀 데려가다오. 서련의 처절한 비명이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로 진흙 바닥을 찍으며 기어가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소 갯벌의 밀물은 빠르기로 유명했지요. 순식간에 차가운 바닷물이 설연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설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우웅하고 들려왔습니다. 공포와 추위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나. 설연이 흐려지는 눈으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 갈대숲이 바스락거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형체였습니다. 설연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 그림자를 올려다보려는 순간 거친 소나기가 대뜸 설연의 멱살을 콱 움켜쥐었습니다. 일어나 물들어오는데 여기서 잠이 와. 째지는 듯한 목소리가 설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멱살을 잡은 건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한 7살배기 계집아였습니다. 아이는 제 몸집만 한 설연을 보고도 겁먹기는커녕 혀를 찢차더니 다시 한번 멱살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무거워 죽겠네. 정신줄 놓지 마. 놓으면 죽거. 설연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담이었습니다. 곰소 갯벌에 거친 바람을 먹고 자란 아이답게 담이의 소나기 힘은 매서웠습니다. 담이는 조망만한 손으로 설연의 옷깃을 비틀어 쥐더니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놀랍게도 설연의 몸이 진을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이는 갯벌의 물길과 진흙의 결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피해 비스듬히 몸을 눕히고 제 체중을 실어 설연을 짐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질퍽질퍽. 설연의 다리가 힘없이 진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핥으며 쫓아왔지만 담이는 아슬아슬하게 그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설연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이 조그만 아이가 성인 여자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바위까지만 가면 돼. 담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휘잉 갯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내 섞인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 때쯤 담이가 설연을 거대한 바위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태롭게 지어진 움막이었습니다. 쿵. 설연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신음이 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이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추워 죽겠네. 문 닫아. 담이는 능숙하게 거정문을 닫고는 움막 한 구석에 쌓인 마른 개풀을 모았습니다. 탁탁 부싯돌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나더니 화르륵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자 설연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담이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옹기 그릇을 가져오더니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것을 꺼냈습니다. 갯벌에서 갓 잡은 칠개들이었습니다. 우드드, 으드드. 섬뜩한 소리가 좁은 움막을 채웠습니다. 담이는 망설임 없이 돌멩이로 산 칠개를 지시겼습니다. 껍질이 부서지고 하얀 속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물이 끓는 솥단지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변변한 양념 하나 없이 그저 칠개를 익게 끓인 죽이었지만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보글보글. 쭉 끓는 소리가 설연의 텅 빈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며칠을 굴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다 끓은 죽을 표주박에 푹 퍼서 설연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먹어. 설연이 멍하니 바라만 보자 다미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안 먹어. 그럼 죽든가. 다미는 설연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뜨거운 죽을 설연의 입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삼켜 뱉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 구역에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건 딱 질색이니까. 아이가 뱉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독하고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에서부터 뜨끈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으깨진 게 껍질이 씹혔지만 설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비릿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낮아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연은 거친 숨을 고르며 움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썩은 나무 판자와 거적으로 기운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멍 난 벽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움막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순간 설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니? 설연의 떨리는 손가락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거적에 반쯤 덮인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묘한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금으로 빚은 듯한 황금빛 항아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미는 죽 그릇을 긁어먹다 말고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뭐긴 뭐야, 그냥 항아리지. 하지만 설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평범한 옹기가 아니었습니다. 찌그러지고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황금빛은 분명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코울릭의 아이가 사는 갯벌 움막에 왜 저런 귀한 물건이 있는 것일까요? 설연은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홀린 듯 그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그거 만지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좁은 움막을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설연이 흠칫 놀라 손을 거두기도 전에 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다미의 거친 손바닥이 설연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아야! 설연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소장농의 딸이라 해도 시집와서는 바느질 외에 굵은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하얀 손등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다미는 조금 전에 심드렁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으로 설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설연이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다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씩씩거리며 구석에 있던 항아리를 질질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거친 바닥에 옹기굽이 긁히는 소리가 설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다미는 항아리 뚜껑을 덮고 있던 낡은 천을 거칠게 벗겨내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향긋한 소량기가 묘하게 섞인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 설연이 코를 킁킁거리며 물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다미가 항아리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노란 가루가 섞인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결정체 사이사이로 샛노란 가루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3년간 간수를 뺀 귀한 천일염에 봄에만 날린다는 귀한 송화가루를 배합한 비기였습니다. 다리 내놔. 무슨 짓을 하려는 개냐, 싫다. 설연이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설연의 거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설연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앙상하게 뼈만 남은 설연의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나라 남녀가 유별하거늘 시끄러워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다미의 손이 설연의 다리에 닿았습니다. 까칠한 소금 알갱이가 살갗에 닿는 느낌에 설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금을 쥔 손바닥으로 설연의 종아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서걱. 소금 결정이 살을 긁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까칠하고 차가운 느낌뿐이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다리였기에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다미는 마치 빨래를 비벼 빨듯 온 체중을 실어 설연의 다리 근육을 지시겨댔습니다. 손바닥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소금의 기운이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설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감각이 없어 꼬집어도 아픔을 모르던 다리였습니다. 헌데 종아리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듯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으드득. 다미는 뼈와 살을 분리하려는 듯 더욱 거세게 손을 놀렸습니다. 노란 송화가루가 설연의 땀과 섞여 다리에 찐득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아, 뜨거워 뜨겁다. 그만해라. 설연이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달궈진 인두로 다리를 지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찌릿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설연은 다미의 어깨를 밀쳐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아프단 말이다. 설연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훔쳐내며 더욱더 강하게 혀를 눌렀습니다. 다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습니다. 아파. 아프면 산 거야. 죽은 살은 아프지도 않아. 그 말에 설연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설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프면 산 것이다. 죽은 살은 아프지도 않다. 그 짧은 한마디가 설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산사태로 다리를 다친 뒤 수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침을 놓아도 뜸을 떠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끔찍한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설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지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손놀림은 투박해 보였지만 정확하게 굳은 혈 자리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송화가루와 소금을 배합한 저 비법은 또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이 아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설연은 이 조그만 갯벌 아이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밀려오는 극심한 통증에 설연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으아, 단말마 같은 비명을 마지막으로 설연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다미는 기절한 설연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은 소금을 설연의 다리에 꼼꼼히 발라주고는 더러워진 손을 탁탁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움막의 틈새로 휘뿌연 아침 햇살이 먼지와 함께 춤을 추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다리 쪽에서는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르렁쉿, 그르렁쉿. 마치 짐승이 숨을 쉬는 듯한 거칠고 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돌린 서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지 못했던 웬 노인 하나가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헝클어진 백발에 기괴하게 굽은 등, 그리고 무엇보다 서련을 압도한 것은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굴줄인 짐승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움막을 가득 메우며 서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쿵. 거친 숨소리와 함께 노인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련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마른 나뭇가지 한 짐이었습니다. 노인은 서련을 잡아먹을 듯 노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굽은 등에 잔뜩 짊어진 땔감이 무거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아내던 중이었지요. 노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을 껌뻑이더니 서련의 다리 쪽에 시선을 툭 던지고는 묵묵히 부엌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기이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땅에 닿을 듯한 기형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미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멍청하니 보고 있어. 곰배 영감 처음 봐. 다미는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서련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곰배 영감이라니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누구긴 우리 아버지가 염전 일할 때 부리던 일꾼이지. 입은 무겁고 등짐은 가벼운 양반이야 밥값은 하니까 걱정 마. 다미는 바가지에 물을 퍼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곰배 노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곰배 노인은 다미에게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해 전 다미의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겨우 4살이던 다미가 갯벌에 버려졌을 때 몰래 거적대기에 다미를 싸서 업고 도망친 것이 바로 저 곰배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소금밭에서 구르다 허리가 굽고 말까지 잃어버린 노인이었지만 다미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자 방패막이었던 셈이지요. 서련은 노인의 굽은 등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생김새는 흉했지만 아궁이 불빛에 비친 노인의 눈매는 순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련의 다리에 난 상처는 다미가 발라준 소금 덕분인지 덧나지 않고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서련을 보며 다미가 혀를 찼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도 이 모양인데. 다리는 못 써도 손은 멀쩡하잖아 나와. 다미는 서련에게 낡은 호미 하나와 대바구니를 던져주었습니다. 서련은 엉덩이를 질질 끌며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뜻도 없이 광활한 갯벌이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기 소금 결정 보이지. 저것들 중에 거무튀튀한 것만 골라내 깨끗한 놈만 남기고. 다미는 갯벌 한가운데 있는 소금 창고 앞에 결정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서련은 기가 찼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자라 바늘보다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련은 이를 악물고 갯벌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퍽철퍽. 진흙이 치마폭을 적시고 차가운 개흙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련은 쪼그리고 앉아 소금 결정에 섞인 불순물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따갑고 아팠지만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서련은 본래 자수 솜씨가 뛰어나 손놀림이 야무진 편이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자 대바구니에는 거무튀튀한 흘덩어리와 잡티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저만치서 염전에 바닷물을 대던 다미가 허리를 펴고 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법 꼼꼼하게 골라낸 소금 결정을 보며 다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제법인데 부잣집 며느리라 곱상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손은 야무지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서련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을 하던 다미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닥에 고인 바닷물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쩝쩝. 다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굴리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햇살은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만 끼룩끼룩 평화롭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곰배 영감 창고 문 닫아 비 온다. 다미가 소리쳤습니다. 곰배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굼뜬 몸을 일으켜 허둥지둥 소금 창고의 널빤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련은 의아했습니다. 비라니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잔말 말고 너도 거적대기나 덮어 씌워. 소금 다 녹일 셈이야. 다미는 서련의 말을 무시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련도 엉겁결에 옆에 있던 거적을 끌어당겨 소금 더미를 덮었습니다.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두둑 툭 투두둑.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쏴. 순식간에 갯벌 위로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맑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신 겁니까? 서련이 비를 피하며 묻자 다미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닷물 맛이 달라 비 오기 전에는 짠맛 끝에 비린내가 더 진하게 올라오거든. 바람 냄새도 무거워지고. 서련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책상머리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바다와 부대끼며 살아온 자만이 알 수 있는 생존의 감각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소금. 장인의 딸이라 천대받던 아이가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련은 다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예의 없는 말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혜가 보였습니다. 서련은 자신도 모르게 다미를 스승처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밤새도록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움막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안 돼 하지 마 잘못했어요. 구석에서 잠을 자던 다미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다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칠 때마다 다미는 바닥을 기며 누군가에게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박힌 공포였습니다. 설연은 직감했습니다. 10년 전 다미의 아버지가 옥사하던 그날 밤에도 저런 천둥이 쳤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거침없던 다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설연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고 있는 가여운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설연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후르릉 쾅. 다시 한번 천둥이 치자 다미가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연은 와락 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다미의 몸이 설연의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다마.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설연은 다미의 젖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움막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 뜨거워. 설연의 품 안에서 떨던 다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다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가만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창고 같아요. 도망쳐요. 다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붉은 불빛, 창고, 비명,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뒤엉켜 나왔습니다. 설연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설연은 밤새 아이를 안은 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갯벌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비를 머금은 갯벌은 더욱 단단해져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간밤에 일이 없었다는 듯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소금 만들기 딱 좋은 날이야. 비 온 다음 날 햇볕이 쨍하면 소금꽃이 가장 곱게 핀다고. 다미는 설연을 염전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쌓아둔 항아리에서 묵은 천일염을 꺼내더니 널쩍한 돌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이걸 섞어. 다미가 품에서 꺼낸 것은 보자기에 쌓인 노란 가루였습니다. 송화가루였습니다. 봄에 소나무 꽃에서 채취한 것을 말려 곱게 빻은 귀한 것이었지요. 소금 서드의 송화가루 한 줌 비율은 절대 틀리면 안 돼. 많으면 독이 되고 적으면 약이 안 돼. 다미는 설연의 손을 잡고 직접 배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금과 송화가루를 섞은 뒤 항아리에 켜켜이 눌러 담고 갯벌에 황토흙으로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봉하고 석 달을 묵히면 간수가 빠지면서 송화 기운이 소금에 스며들어 그때가 돼야 비로소 약이 되는 거야. 설연은 다미의 손놀림을 따라하며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교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빚어 항아리를 봉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설연의 손이 움막 구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 뭉치에 닿았습니다. 딸그락. 보자기 안에서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연이 무심코 보자기를 들추자 그 안에서 은빛 놀이개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설연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이건, 설연은 그 놀이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팽씨 부인이 한때 대노하며 온 집안을 뒤진 적이 있었지요. 3대째 내려오는 가보인 은장도 놀이개를 하인이 훔쳐갔다며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해 하인 셋을 때려 내쫓았던 그 물건이 왜 이 갯벌 움막에 있단 말입니까? 다마 이건 우리 시어머니 집안에. 설연이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다미가 설연의 손에서 놀이개를 낚아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거야. 그 할망구가 훔쳐간 거라고. 다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돌하고 까칠한 말투와는 차원이 다른 서늘함이었습니다. 서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마,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아는 게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서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미는 놀이개를 가슴에 꼭 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 집에 시집 오기도 한참 전 일이야. 알 필요 없어. 다미의 눈에 서린 것은 분명 증오였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 담기기엔 너무나 깊고 시린 증오였습니다. 서련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다미가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불 뜨거워 창고가 타요. 그리고 지금 이 놀이개. 서련은 시어머니 팽씨 부인과 이갯벌 아이 사이에 무언가 끔찍한 악연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입을 꾹 다문 채 다시 소금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련은 차마 더 캐묻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미에게 소금 빚는 법을 배운 지도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터벅터벅. 갯벌 저쪽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곰배 노인이었습니다. 평소 느릿느릿 움직이던 노인이 굽은 등을 억지로 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담담아. 곰배 노인이 무릎에 손을 짚으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장터에 내 소금 소문이 났다. 다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문이라뇨? 무슨 소문 말입니까? 서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곰배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서련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장터에 나붙은 방문이었습니다. 곰소 갯벌에 금빛 소금을 구합니다. 값은 얼마든 치르겠소. 서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그 사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서련과 다미의 갯벌 움막은 제법 그럴듯한 작은 염전으로 변해 있었지요. 서련은 두 팔로 기어 다니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조금 결정을 골라내는 솜씨는 다미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다미가 배합하고 서련이 봉한 송화 소금 항아리들은 움막 뒤편에 차곡차곡 쌓여 숙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봉했던 항아리가 석 달을 넘기며 드디어 제맛을 냈습니다. 간수가 빠지고 송화 기운이 스며든 소금은 쓴맛이 사라지고 혀끝에 묘한 단맛이 감돌았습니다. 곰배 노인이 이 소금을 조금씩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부안 장터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그 소금을 사간 장사치가 허리가 아파 누운 어미에게 먹였는데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났다고 소문이 났어. 곰배 노인이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정읍 쪽에서는 안진뱅이가 그 소금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다미는 혀를 찼습니다. 귀찮게 됐네. 하지만 서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련은 소장농의 딸로 자라며 한 푼, 두 푼의 무게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 와서도 살림샘을 도맡았을 만큼 수의 밝은 여인이었지요. 다마 이건 기회야. 우리가 이 갯벌에서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지 않니? 누가 숨어 산대 나는 원래 여기 사는 거야. 그래도 내 소금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데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을 듣고 장사치들이 하나둘 갯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것은 부안 장터의 소금 중개상 박 주사였습니다.
소금 한 항아리에 쌀 5말씩 쳐드리겠소. 쌀 5마리면 보통 소금의 10배가 넘는 값이었습니다. 곰배 노인의 눈이 커졌지만 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요? 쌀 10말 아래로는 팔지 않겠습니다. 박 주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이 소금이 금덩어리요, 은덩어리요. 금덩어리가 맞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소금이 어디 흔합니까? 이 소금은 숙성에만 석 달이 걸리고 만드는 비법은 천하에 우리 둘뿐입니다. 싫으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뒤에 줄이 길거든요. 서련은 다미의 당돌함이 전염이라도 된 듯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는 입맛을 다시더니 결국 쌀 10마를 내놓았습니다. 그 뒤로 정읍 전주 남원에서까지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련은 상인마다 값을 달리 매기고 단골에게는 한 줌을 더 얹어주는 장사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지붕을 새로 얹고 곰배 노인에게 따뜻한 솜저고리를 해 입혔습니다. 다미는 입으로는 귀찮다 하면서도 서련이 사온 엿을 오물오물 씹으며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물길과 같아서 막으려 해도 사방으로 번지는 법이지요. 부안에서 40리 떨어진 고을의 기방이었습니다. 마님 들으셨습니까? 곰소 갯벌에서 기적의 소금이 나온다는 소문이요. 기생이 술잔을 따르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술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했고 그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팽씨 부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갯벌에 버린 뒤 장례까지 치르고는 아들의 재산을 홀로 꿀꺽 삼킨 팽씨 부인은 요즘 기방 출입이 잦았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 소금이라고요. 곰소 갯벌 움막에 사는 어떤 여인과 꼬마가 만든다는데 장사치들이 줄을 선다더라고요. 팽씨 부인의 술잔이 멈췄습니다. 곰소 갯벌 움막 여인 안진뱅이를 고치는 소금. 팽씨 부인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 눈에 서린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짓밟고 빼앗았던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금 만드는 년이 누구라고 했느냐? 쨍그랑. 팽씨 부인이 술상을 엎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바닥으로 쏟아지고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장 그년들 잡아와. 그 기술은 내 거야. 팽씨 부인의 눈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기방의 기둥을 붙잡고 있던 하인 마당쇠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아직 누가 만드는 건지 정확히는. 이 멍청한 놈아 곰소 갯벌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소금이라면 그건 그것밖에 없어. 팽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서너 해 전의 기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소금 장인이라 불리던 사내, 그 사내가 가지고 있던 비기. 송화가루를 섞어 만병을 고치는 기적의 소금 팽씨 부인은 그 기술을 탐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관아에 고발하고 매물을 먹여 옥에 가두었지요. 소금 장인은 끝내 차가운 옥바닥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팽씨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갯벌에 내다 버리라 시켰으니 당연히 죽었으리라 여겼지요. 설마 그 애가 살아있단 말이냐? 팽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탐욕이 공포를 금세 집어삼켰습니다. 좋아 살아있다면 더 좋지. 그년을 잡아다가 소금을 만들게 하면 되니까가. 팽씨 부인은 그 길로 사병을 모았습니다. 관아의 포졸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20명 남짓한 패거리를 꾸렸습니다.
곰소 갯벌로 간다. 그 움막의 년들을 몽땅 끌고 와라. 소금 항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실어와. 일행은 횃불을 들고 어둑한 새벽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곰소 갯벌의 움막에서는 평화로운 저녁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설연의 다리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매일 밤 송화 소금으로 찜질을 해준 덕분이었지요. 이제는 곰배 노인이 깎아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몇 발자국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마, 이것 좀 봐라. 설연이 지팡이를 짚고 움막 앞에 떨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두 발로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뭘 울어 겨우 서 있는 거잖아. 100걸음은 걸어야 쓸모가 있지. 다미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설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을 지어보마. 설연이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장터에서 사온 쌀과 곰배 노인이 갯벌에서 잡아온 조개를 넣고 솥을 걸었습니다. 보글보글 죽이 끓는 냄새가 움막을 가득 메웠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개죽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다미는 연신죽을 퍼먹으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곰배 노인은 묵묵히 숟갈을 놀렸습니다. 설연은 문득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와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이 초라한 움막이 세상 어떤 기와집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전야의 평화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미와 설연이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곰배 노인만 움막 밖에서 갯바람을 맞으며 불을 쬐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 노인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잡혔습니다. 땅을 울리는 둔중한 진동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곰배 노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굽은 등이 활처럼 긴장했습니다. 어둠 속 갯벌 너머로 횃불의 불빛이 점점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너 해 전 소금 장인을 끌어가던 그날 밤에도 저런 횃불이 갯벌을 밝혔었습니다. 노인은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움막으로 뛰었습니다. 쾅! 곰배 노인이 움막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도망쳐라, 그 여자가 온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다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곰배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당탕 쾅! 움막의 거정문이 찢어지며 장정 둘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횃불이 좁은 움막을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다미가 설연의 앞을 막아서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누구야, 남의 집에 불도 안 밝히고. 하지만 장정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더 많은 횃불이 몰려왔습니다. 움막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멈추고 사병들이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며 가마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삐걱.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횃불 빛에 비친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팽씨 부인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은 사병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움막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횃불을 든 마당쇠가 움막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의 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선 여인의 얼굴이 횃불에 드러났습니다. 헬쑥하게 야위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내년이 어떻게 살아있어? 팽씨 부인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렀던 며느리 설연이 두 발로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팽씨 부인이 허우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냐? 분명 밀물에 죽었을 텐데. 귀신이 아닙니다, 어머니. 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팽씨 부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마당쇠와 사병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에 버려 죽은 여인이 살아 돌아왔다니 귀신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팽씨 부인은 오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공포를 다시 한번 눌러버렸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살아있으면 좋지. 내 며느리가 만든 소금이면 결국 내 소금이란 뜻이니까. 팽씨 부인이 비웃으며 움막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팽씨 부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설연의 뒤에서 다미가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 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다미는 돌멩이 하나를 꼭 쥔 채 팽씨 부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시린 눈빛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작 꼬마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횃불이 다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팽씨 부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널쩍한 이마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 미간에 잡히는 주름의 각도까지 팽씨 부인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너 해 전 차가운 옥바닥에서 죽어가면서도 끝내 소금의 비기를 내놓지 않던 사내, 그 사내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눈빛 그놈의 새끼구나. 팽씨 부인이 다미를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설연은 둘 사이에 흐르는 살기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아이가 이런 관계였다니? 설연은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눈에 서린 증오와 팽씨 부인의 얼굴에 번진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움막 앞에 선 세 여인의 그림자가 갯벌 위에서 기괴하게 뒤엉켰습니다. 다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놈 딸이다. 다미의 목소리가 갯벌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이는 쥐고 있던 돌멩이를 팽씨 부인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돌이 팽씨 부인의 어깨를 스치며 뒤에 서 있던 마당쇠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마당쇠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지만 다미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 죽이고 뺏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냐. 기름진 낯짝을 보니 잘 처먹었나 보구나.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설연은 경악하여 다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팽씨 부인이 아픈 어깨를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미친년의 씨가 감히. 미친년은 너야.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을 소금밭에서 뼈가 녹도록 일한 것밖에 죄가 뭐냐고. 다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과 다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다마 무슨 말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다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너 해 전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 갯벌에서 제일 가는 소금 장인이었어. 송화가루를 섞어 병을 고치는 소금을 만드는 비법은 천하에 우리 아버지뿐이었지. 그런데 저 할망구가 그 기술을 내놓으라고 했어. 다미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 소금의 독을 타서 사람을 죽였다고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하고 포졸에게 뇌물을 먹여 옥에 가뒀어. 아버지는 차가운 옥바닥에서 밥 한 술 못 먹고 굶어 죽었어. 설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갯벌에 버렸어. 겨우 너댓 살이던 나를 귀신골에 내다 버렸어. 오늘 내가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야. 설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귀신골에 이 아이도 버려졌었다니. 팽씨 부인은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놈이 비기를 순순히 내놓았으면 죽을 일도 없었어. 제 고집에 제가 죽은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 땅은 내 땅이다. 여기서 나는 소금도 전부 다 내 것이야. 팽씨 부인이 사병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저 항아리들 전부 수레에 실어. 사병들이 우르르 움막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곰배 노인이 팔을 벌려 막아서다 밀쳐져 나동그라졌습니다. 설연이 다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병들의 거친 손이 항아리를 낚아채고 거적을 뒤엎는 와중에도 설연은 다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미가 설연을 밀쳐냈습니다. 설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놀라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도 증오도 아닌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나한테 잘해줬다고 고마워하지 마. 다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처음에 너를 이용하려고 구한 거야. 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할망구 집안 사람이니까 너를 미끼로 복수하려 했어. 내가 착해서 구한 게 아니야. 내가 팽씨 집안 며느리니까 살려둔 거라고. 움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병들의 소란 속에서도 설연의 귀에는 다미에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귀신골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생각했어. 인연을 살려서 팽씨 할망구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 꼴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할까. 그게 시작이었어. 다미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웃잖아.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하고 비 오는 밤에 나를 안아주고 내가 끓여준 그 지린내 나는 게 죽을 맛있다고 하고. 다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잖아 바보야. 설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팽씨 부인의 악행에 대한 분노, 다미의 고백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서너 해를 홀로 품어왔을 증오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연은 무릎으로 기어가 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넌 나를 살렸어. 설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죽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온 그날부터 넌 이미 내 아이야. 복수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왜 나를 살렸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딸이야. 다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으앙. 태어나서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을 것 같던 아이가 설연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너 해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설연은 우는 다미를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어 팽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팽씨 부인은 그 눈빛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동적이구나. 울고불고 다 끝났으면 소금이나 내놔라. 팽씨 부인이 다시 사병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항아리 다 실었냐?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만 안 둔다. 사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설연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퍽. 지팡이가 사병 하나의 정강이를 맞췄지만 곧바로 뒤에서 달려든 장정이 설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설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미가 설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아이의 몸은 너무 작았습니다. 사병의 팔 하나에 가로막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적 열세였습니다. 20명 남짓한 장정들 앞에서 다리가 불편한 여인과 7살 아이와 등 굽은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와장창. 설연이 밀쳐져 넘어지며 등 뒤에 항아리 더미를 쳤습니다. 봉인이 갈라지며 귀한 송화 소금이 흙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노란 가루가 섞인 하얀 결정들이 흙과 뒤엉켜 영망이 되었습니다. 아! 설연이 손으로 쏟아진 소금을 긁어 모으려 했지만 사병의 집신이 그 위를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팽씨 부인의 사병들은 조직적으로 움막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숙성을 마친 항아리든 아직 봉인한 지 얼마 안 된 항아리든 가리지 않고 술에 실었습니다. 다미가 정성껏 비적 켜켜이 쌓아두었던 소금, 포대도 몽땅 쓸어 담겼습니다. 곰배 노인은 소금 창고 앞을 지키려다 장정에게 밀쳐져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다시 일어나 문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장정이 노인의 굽은 등을 발로 걷어차자 노인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곰배의 영감. 다미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병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붕에 거적이 반쯤 뜯기고 아궁이의 솥단지가 엎어져 재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설연이 곱게 정리해 두었던 소금 도구들이 부서지고 밟혔습니다. 팽씨 부인은 수레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항아리와 포대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철수해라. 마님 전현들은 어찌합니까? 마당쇠가 설연과 다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버려둬 소금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다시 거지꼴로 굶어 죽겠지. 팽씨 부인은 비웃음을 흘리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사병들이 수레를 끌고 갯벌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하나둘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움막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설연은 흙바닥에 엎어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팔꿈치가 까져 피가 배어나왔고 간신히 서 있던 다리는 다시 힘을 잃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설연은 고개를 들어 부서진 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다미와 함께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금도 돈도 도구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빼앗겼구나. 설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빼앗기고 다음에는 남편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삶 자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신히 되찾은 희망마저 빼앗겼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서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작고 거친 손이 서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담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은 마른 채였습니다. 아까 서련의 품에서 엉엉 울던 아이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다미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내 머릿속에 있어 항아리를 빼앗은 거지, 비법을 빼앗은 게 아니잖아. 서련은 다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가져간 건 아직 간수를 안 뺀 소금이야. 간수를 안 뺐다니? 숙성이 덜 된 거라고. 천일염에서 간수를 빼려면 석 달은 눌러야 하는데 저것들이 봉한 지 한 달도 안 된 항아리까지 몽땅 쓸어 갔잖아. 다미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간수가 남은 소금을 그냥 먹으면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고 뱃속이 뒤집어져 토하고 설사를 하게 돼. 약은커녕 독이야.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물건이지. 서련은 멍하니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 소금은? 쓰레기야. 저것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려 담을 생각도 못하고 다 쓸어간 게 오히려 화가 된 거지. 다미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쓴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곰배 노인이 아픈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다미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서련은 다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기술은 살아있으니까 다시 만들면 돼. 우리가 해냈잖니. 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 깊은 곳에는 서련이 미처 잊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팽씨 부인이 저 독한 소금의 맛을 보고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다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팽씨 부인의 수레가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수레 위에서 항아리 하나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의 큰 집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소금 맛을 보던 하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가 끊어진다. 하인의 입에서 시커먼 침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이 왜 이래? 팽씨 부인이 입안에 소금을 퇴퇴 뱉어냈습니다. 혀끝이 마비될 정도로 쓰고 비린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화끈거리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하인은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하인 둘이 달려와 겨우 부축해 나갔지만 하인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거 소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마당쇠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숙성이 덜 된 천일염에서 나는 특유의 비릿하고 텁텁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팽씨 부인은 술에 가득 실어 온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소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 났던 그 황금빛 기적의 소금은 이미 전부 팔려나간 뒤였고, 움막에 남아있던 것은 아직 공정이 끝나지 않은 미완성품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단 말이냐. 팽씨 부인이 항아리를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닥치는 대로 쓸어온 것이 자승자박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 꼬마년이 만드는 법을 알고 있으니 꼬마년을 잡아와야 합니다, 마님. 마당쇠의 말에 팽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맞아, 소금이 아니라 기술을 가져왔어야 했어. 그년을 잡아다가 소금을 만들게 해야지.
팽씨 부인은 다시 사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미를 통째로 끌고 올 작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곰소 갯벌의 움막은 여전히 부서진 채였지만 설연과 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료를 긁어 모아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고 봉인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곰배 노인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인의 걸음이 빨랐습니다. 굽은 등을 펴지도 못한 채 헐레벌떡 갯벌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다마 설연아.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었다. 팽씨 부인이 사병을 또 모으고 있어. 이번에는 다미를 끌고 갈 작정이래. 다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언제 온대? 사나흘 아니라더라. 설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고을로 몸을 피하며. 도망쳐서 뭘 해? 다미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버지 염전이야. 우리 아버지가 뼈를 묻은 땅이라고. 내가 왜 도망쳐야 하는데? 쫓겨나야 할 놈은 저 할망구야. 다미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한쪽 끝에 실처럼 가느다란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곰배 영감. 대사리가 언제지? 곰배 노인이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사흘 뒤야. 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리 한 사리 중 밀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봄소 갯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차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날이기도 했지요. 사흘 뒤면 해무가 끼고 물이 뱀처럼 들어올 거야. 다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닷물을 혀끝에 올려 맛을 보고 구름의 모양을 읽으며 갯바람의 무게를 재는 아이에게 사흘 뒤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연은 다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다마, 내가 생각하는 게 혹시 귀신골. 다미가 짧게 말했습니다. 설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귀신골 팽씨 부인이 자신을 버렸던 곳 다미도 버려졌던 곳 썰물 때는 길이 열리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고립되는 갯벌의 사지였습니다. 그 할망구를 거기로 끌어들이는 거야. 대사리 날 해무 속였어. 설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팽씨 부인은 분명 악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미의 아버지를 죽인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같이 갇힐 수 있어. 내가 이 갯벌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귀신골 갯골의 물길은 내 손바닥 보듯 펀에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달라. 내가 아는 샛길이 있어. 다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설연은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얼굴에 어른의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어떻게 유인하지? 미끼가 필요해. 저 할망구가 눈이 뒤집히는 것. 소금. 맞아. 진짜 송화소금 숙성이 끝난 제대로 된 물건으로. 다미는 움막 뒤편의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묻어둔 거 하나 있어. 팽씨 패거리가 쓸어갈 때 곰배 영감이 미리 빼돌려 놓은 거야. 곰배 노인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연은 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좋다. 내가 전가를 보내마. 설연은 낡은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신골검은 바위 앞으로 직접 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설연은 곰배 노인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걸 팽씨 부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곰배 노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절뚝거리며
갯벌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련은 노인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지? 다미는 대답 대신 갯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썰물에 드러난 갯골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흘만 기다려요. 오냐, 제 발로 기어들어 오는구나. 팽씨 부인이 전가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더니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그년이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귀신골로 올해의 수레를 준비해라. 빈 항아리도 20개 실어. 마님 귀신골은 물때가 위험한 곳인데 혹시 함정이 아닙니까? 마당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팽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정이라고 다리도 못 쓰는 년하고 7살짜리 코울리개가 나를 어쩔 셈이냐. 전현들이 도망칠 구석이 없으니 꼬리를 내리는 거지. 이번에는 비법을 받아내고 그 꼬마녀는 끌고 온다. 팽씨 부인은 사병 10명을 추려 수레 2대를 꾸렸습니다. 한 대는 빈 항아리를 실은 수레였고 다른 한 대는 다미를 가둬 실어올 우리짝이 깔린 수레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의 일행이 곰소 갯벌 초입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쪽빛 하늘에 갈매기가 한가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하여 갯벌 위에 고인 무릉덩이마다 하늘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날씨 좋구나. 물때가 어떻게 되느냐? 팽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지금이 간조라 한나절은 물이 안 들어옵니다, 마님. 마당쇠가 갯벌 끝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은 한참 먼 수평선 너머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드러난 갯벌은 단단하게 굳어 수레가 지나가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좋아, 들어간다. 팽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직접 걸었습니다. 수레 2대와 사병 10명이 줄지어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집신이 단단한 개흙을 밟을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갯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형이 변했습니다. 평평하던 바닥에 갯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도랑이 갯벌을 미로처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마님, 갯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수레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다. 저기 바위가 보이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가면 돼. 팽씨 부인이 가리킨 곳에 커다란 검은 바위가 갯벌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귀신골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2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련과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팽씨 부인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검은 바위 앞에 다가가자 눈앞의 광경에 팽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위 아래 거적 위에 송화, 소금 포대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노란 송화가루가 금가루처럼 반짝였습니다. 코끝에 소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팽씨 부인은 달려가 포대 하나를 뜯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쓴맛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가져간 그 독한 소금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혀끝에서 은은한 단맛이 퍼지고 송화의 향이 콧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장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바로 그 소금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것이 진짜야. 팽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술에 끌고 와 이것부터 씻고 전현들은 나중에 잡아. 팽씨 부인이 뒤돌아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병들이 수레를 끌고 갯골 사이를 비집으며 다가왔습니다. 서련이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금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이 아이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 소금만 씻고 갈 테니 비켜라. 팽씨 부인은 건성으로 대꾸하며 포대를 수레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소금 포대가 수레 위에 하나씩 쌓였습니다. 더 없느냐? 이게 다냐? 저쪽에 더 있습니다. 서련이 갯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바위 뒤편 갯골 너머에 포대가 더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소금이 아니라 모래를 채운 가짜 포대였지만 거리가 있어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팽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당쇠야 저것도 싫어. 마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끄럽다 해도 앉지지 않았느냐. 어서 가. 팽씨 부인은 수레를 직접 밀며 갯벌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바위를 지나 귀신골의 가장 안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미가 서련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지금이야. 다미가 속삭였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미가 이끄는 대로 검은 바위 옆에 좁은 갯골로 몸을 숨겼습니다. 곰배 노인이 미리 와서 지팡이 2개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리 없이 갯골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가 앞장서고 서련이 지팡이를 짚으며 뒤따르고 곰배 노인이 뒤를 지켰습니다. 다미는 손바닥 보듯 갯골의 물기를 꿰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돌아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새길을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팽씨 부인 일행은 소금 포대에 정신이 팔려 세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서련은 갯골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팽씨 부인과 사병들은 귀신골 한가운데에서 수레에 포대를 싣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희뿌연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지랑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갯벌 위를 기어오는 거대한 안개의 벽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해무였습니다. 다미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빨리 오늘 물때는 뱀이 ጧ리를 트는 날이야. 들어오면 못 나가. 다미가 서련의 손을 잡아 끌며 달렸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귀신골 안쪽에서는 팽씨 부인이 이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왜 이래? 갑자기 앞이 왜 이래? 팽씨 부인이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방이 우유를 쏟아부은 듯 희뿌연 안개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식경 전까지 눈이 부시도록 화창했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무였습니다. 곰소 갯벌의 해무는 바다 위에서 태어나 갯벌을 기어오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순식간에 세상을 삼켜버리는 것이지요. 마님 앞이 안 보입니다. 사병 하나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불과 10걸음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수레에 실린 소금 포대의 윤광마저 안개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팽씨 부인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서련아, 담이 어디 있느냐? 목소리가 안개에 빨려들어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님 돌아가야 합니다. 해무가 이렇게 끼면 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마당쇠가 팽씨 부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팽씨 부인은 수레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두고 갈 수는 없다. 수레째 끌고 나간다. 마님. 시끄럽다. 끌어. 사병들이 수레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금 포대가 잔뜩 실린 수레는 무거웠습니다.
바퀴가 갯벌에 지늘게 반쯤 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어 더 세게. 사병 넷이 달라붙어 수레를 밀었지만 바퀴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늘기 축축한 입술처럼 수레바퀴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졸졸졸.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물이다. 마당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던 갯골을 타고 바닷물이 뱀처럼 스르르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그리고 사방에서 동시에. 다미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트는 물때 밀물이 한 방향에서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갯골을 따라 사방에서 동시에 차올라 안에 있는 것들을 가두어 버리는 대사리의 물때였습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사병이 뒤로 달려갔다가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뒤쪽 갯골에도 물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아까 건너온 길이 이미 잠겼습니다. 팽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까까지 물이 한참 멀었는데. 대사리입니다. 마님, 대사리 때 해무가 끼면 물이 갯골을 타고 뱀처럼 들어옵니다. 여기 귀신골은 갯골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한 번 갇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당쇠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은 무서운 속도로 차올랐습니다. 팽씨 부인의 발목을 적시고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살갗에 닿자 팽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물이었습니다. 수레를 버리고 나갑시다. 사병들이 소리쳤습니다. 장정들은 수레를 버리고 갯벌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사병이 갯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다른 사병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 더 깊은 진흙탕에 발이 빠졌습니다. 이쪽입니다마니. 마당쇠가 팽씨 부인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팽씨 부인은 몸을 비틀며 수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금, 내 소금. 마님, 지금 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닥쳐,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두고 가 하나만 더 들고 가면 돼, 하나만. 팽씨 부인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소금 포대 하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물에 젖은 포대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이 이를 악물고 포대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발이 지늘게 빠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은 이미 가슴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마당쇠야, 마당쇠. 팽씨 부인이 처절하게 외쳤지만 마당쇠는 이미 사병들과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신들 목숨 하나 건지기에도 급급했던 것입니다. 귀신골의 팽씨 부인 혼자 남았습니다.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팽씨 부인은 소금 포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탐욕에 찌든 두 손은 포대를 붙잡은 채 풀릴 줄 몰랐습니다. 귀신골. 팽씨 부인이 며느리 설연을 벌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다미의 아버지를 짓밟고 어린 다미를 내다 버렸던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팽씨 부인 자신이 갇혀 있었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느냐, 살려다오. 팽씨 부인의 비명이 안개 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갯벌 바깥쪽 언덕 위에서 설연이 안개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휘뿌연 장막 저편에서 들려오는 팽씨 부인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선다미는 무표정하게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팽씨 부인의 치맛자락이 물 위에 둥실 떠올랐습니다. 부인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소금 포대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그것을 붙잡은 팽씨 부인의 몸도 함께 기울었습니다. 쏴. 거대한 파도 소리가 갯벌을 집어삼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던 팽씨 부인의 비명이 물소리에 묻혀 끊어졌습니다. 밀물이 완전히 들어찬 것입니다. 귀신골은 더 이상 갯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식경 전까지 진흙과 갯골이 드러나 있던 자리에 검푸른 바닷물이 가득 차올라 거짓말처럼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 포대를 실은 수레도 검은 바위도 모두 물속에 잠겼습니다. 팽씨 부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갯벌 바깥쪽 언덕 위에 설연과 담이 그리고 곰배 노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펄럭였습니다. 설연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팽씨 부인은 자신을 버리고 다미의 아버지를 죽인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록 한 번도 다정한 적 없었지만 같은 지붕 아래 밥을 먹고 같은 마당에서 숨을 쉬던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설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원망인지 애도인지 설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선다미는 무표정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아이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야. 다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은장도 놀이개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바다를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은빛 놀이개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파도 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서너 해를 품 안에 꼭 쥐고 살았던 복수의 증거를 다미는 바다에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설연이 다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미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설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잘했어. 담아, 다 끝났다. 설연이 다미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곰배 노인은 한 발 뒤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도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주인을 잃고 그 주인의 딸을 지켜온 세월이 노인의 구분 등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해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걷혀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벌겋게 물들며 곰소 갯벌 위로 붉은 낙조가 쏟아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귀신골에 설연과 다미가 내려섰습니다. 맨발로 축축한 갯벌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팽씨 부인은 없었습니다. 수레도 소금 포대도 사라졌습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것이지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갯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것 봐. 다미가 설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설연이 다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갯벌 바닥에 하얀 결정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남긴 소금 결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작은 꽃들이 갯벌 위에 수없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소금꽃이었습니다. 팽씨 부인이 사라진 자리에 하얀 소금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서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갯벌 위를 스치며 소금 결정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서련은 품 안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운마 근처에서 꺾어 온 것이었습니다. 서련은 팽씨 부인이 사라진 자리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십시오. 하얀 국화가 갯벌의 소금꽃 사이에 놓였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서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미가 서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다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귀신골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곰배 노인이 운막 앞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련은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하지만 분명히 제 두 발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미가 서련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라진 갯벌 위로 새하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갯벌 위를 떠돌다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서련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곰소 갯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거적으로 기운 초라한 움막이 있던 자리에는 기와를 얹은 반듯한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집 앞으로는 넓은 염전이 갯벌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나뉜 결정지마다 하얀 소금꽃이 피어나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곰소 염전은 조선 최고의 소금 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련 대모님 전주에서 소금 50항아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양 약방에서도 송화 소금 30항아리를 보내달라 합니다. 일꾼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서련은 염전 한가운데 서서 능숙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주 물량은 내일 아침 첫 수레에 실어 보내고 한양 약방 것은 숙성이 보름 더 남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전해라. 덜 익은 소금은 내 이름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30살이 된 서련은 더 이상 갯벌을 기어 다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느린 것을 빼면 다친 적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염전의 대모라 불렀습니다. 대모님, 저쪽에서 환자가 왔는데요. 다미에게 안내해라. 서련이 가리킨 곳에 젊은 여인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7이 된 다미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흙투성이 옷을 입고 갯벌을 뒹굴던 7살 꼬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깨끗한 무명저고리를 입은 다미는 늘씬한 처자로 자라 있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은 갯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다미는 조선 최고의 여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병을 고치는 의술, 그것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스스로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팔도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 허리가 굽은 사람, 신경이 죽어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 다미를 찾아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다미가 환자 앞에 앉았습니다. 굽은 등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갯벌 흙을 손가락에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이 근처 물을 드셨군요. 철 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송화 소금을 사흘 간 등에 찜질하고 함초 달인 물을 드시면 나을 겁니다. 흙맛으로 미네랄을 구별하고
바닷물의 짠맛으로 날씨를 읽던 천재 소녀는 이제 사람의 몸까지 읽어내는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보낸 뒤 다미가 설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터에서 온 영감님 등의 곰배의 영감 냄새가 났어요. 설연이 웃었습니다. 곰배 노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구분 등으로 소금을 지고 다니던 노인은 마지막까지 염전을 지키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요. 설연과 다미는 노인을 갯벌이 보이는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곰배 영감이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다미가 언덕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설연과 다미가 염전 두 끼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갯벌 위에 쏟아져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정지마다 노을빛을 머금은 소금꽃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걸음을 멈추고 갯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금꽃이 참 예뻐요. 설연도 걸음을 멈추고 다미 옆에 섰습니다. 갯벌 위에 핀 소금꽃들이 석양빛에 금빛 은빛으로 번갈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미 마음처럼 곱구나. 설연이 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갯벌에서 소금을 빚고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모녀보다 단단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갯벌에 버려져 죽을 뻔했고, 한 사람은 갯벌에서 태어나 복수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금꽃이 피고 지기를 10번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며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붉은 낙조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갯벌 위에는 소금꽃만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곰소 갯벌의 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라도 부안 곰소 갯벌에 전해지는 소금꽃 아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